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오늘도 독립언론 IMP터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첫 번째 헤드라인이 일과 휴가를 함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휴가라고 하면은 뭐 관광도 즐기고 놀거나 이제 휴식을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요새 이제 일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뭐 워케이션은 우리가 코로나 그 사태 이후 이제 재택근무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디지털 노마드, 뭐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해갖고 노트북 하나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어디서든 근무를 하는 이제 이른바 원격 시스템을 갖춘 회사와 이제 뭐 프리랜서 이런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도 하면서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이 새로운 관광 사업의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전국 곳곳에 이 워케이션 시설이 계속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관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제주도도 워케이션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에도 이제 워케이션 그 공간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공공영이라고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함덕에도 하나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간인 또는 이 사회적 기업 그리고 마을에서 하는 이렇게 운영하는 공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 워케이션에 이제 오피스 공간이 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새 이제 원격이나 뭐 재택근무 하더라도 화상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제 카페 같은 데 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오피스 같은 우리 요새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몇 시간 이제 근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제가 한번 이런 그 워케이션 오피스 공간을 좀 몇 군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돈 받고 하는 유료 그 공유 오피스 이런 거에 하나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뭐 사무실 짓기라든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뭐 이런 공간들이 이제 속속 생기면서 이제 제주를 단순하게 이제 휴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일도 같이 하면서 하는 이런 워케이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예전 생각하면은 일과 휴가가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고. 자, 그럼 이 워케이션으로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관광이랑은 사실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일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하긴 합니다. 올해 상반기 이제 제주를 찾은 워케이션 이용객이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워케이션 하면은 혼자 와서 뭐 노트북 들고 와서 뭐 혼자 일하고 관광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워케이션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 같이 동반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남편은 이제 일을 하고 뭐 와이프나 뭐 친구들은 같이 이제 놀다가 저녁에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 이제 같이 온다고 볼 수 있는데 제주는 현재 이제 워케이션 이용객을 이제 한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이제 오영훈 지사가 이제 그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이 10만 명을 유치할 경우 한 344억 원의 어떤 직접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900억 원의 소득 유발 효과 그리고 4,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2,6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게 제주의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 유의미한 수치와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게 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축적된 것은 분명히 적을 거고요. 제주에서는 이 워케이션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을 위한 제주형 워케이션 비자 도입도 얘기를 좀 하던데요. 이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제주가 주장하는 이 제주형 그 특별 비자가 크게 색다른 건 없어요. 왜냐면은 지난 2022년에 이미 법무부가 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해갖고 워케이션 관련 비자를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KETA라고 ETA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 전자 시스템으로 미리 이제 그 입국 수속을 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22개 국가에
이제 부여를 해갖고 이미 이 22개 국가 이제 국민들은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워케이션 비자는 이제 고소득자의 어떤 그 외국인들의 일과 휴식을 이제 위해서 이제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인데 이게 크게 장점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예.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우선 제주가 지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문제는 또 이 불법 체류자 이 문제도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 KET 비자 면제국과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뭐 제주만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워케이션을 하려면 장기 체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 어떤 경제적 효과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알다시피 제주의 숙박 요금이 그리 싼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 1박 2박 정도는 괜찮지만 이건 뭐 30일 뭐 2주 이 정도 할 경우에 제주의 숙박 요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많은 워케이션 센터가 있는데 뭐 육지부를 이용하는 그런 워케이션 이용객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 고소득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 또는 한 달 살기 그리고 워케이션을 동남아시아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가 이 물가나 한 달 살기 어떤 장기 숙박료가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가 단순히 워케이션 비자만 만든다고 해서 어떤 앞서 얘기했던 엄청난 이 경제 효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비자 외에 다양한 시설 그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보강하고 만들면은 워케이션에 대한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주도 물가 얘기 나온 게 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아무리 그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가를 감당하면서 뭐 한 달 뭐 이렇게 워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업 강화가 많이 연계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주도가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비자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창기니까요. 앞으로 또 이제 나오는 상황들 지켜보기로 하고. 자, 다음 이슈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신용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가게를 열면은 이제 뭐 지역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업종이 잘 되고 뭐 그 지역 상권에 대한 분석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 매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상권 분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러니까 요새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카드 내역을 보면은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고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업종을 많이 이용했는지 이제 대략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비 패턴을 우리가 이제 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어느 동선으로 다니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 빅데이터니까. 그러면 신용카드 상권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제주는 이제 관광지형, 그다음에 주거형, 도심지형이 이런 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관광지형은 알다시피 뭐 관광지 중심의 어떤 그 상권을 얘기하는데 주요 도시를 보면은 이제 애월읍의 애월 해안로, 한림읍 협재 그리고 조천읍 함덕해수욕장 등으로 조사됐어요. 그리고 함덕해수욕장 주변 상권이 매출액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죠. 관광지형 소비 패턴을 보면은 서울 경기 지역 관광객 소비가 한 4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로 많이 놀러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도의 경우는 매출의 80% 이상이 여름철 관광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경제가 이런 관광 산업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도심형 상권은 뭐 아라지구, 시청 앞 대학로, 뭐 동강로 고마로 우리가 흔히 뭐 도민들은 다 아는 적이죠. 그렇죠. 뭐 근데 뭐 미용실이나 일반 한식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심형 주거형 상권의 경우 이제 제주 시민 매출이 한 80%였고 20대에서 한 40대 남성이 주요 소비층으로 이 저녁 시간대 소비가 많은데 그 남성들이 대부분 이제 결제를 하기 때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요? 이 시간대만 살펴봐도 좀 유의미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도민 생활 권역과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관광지 소비 패턴은 분명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어떤 상권 같은 경우는 도민이 한 65%, 예. 이제 관광객이 35%. 그러니까 같은 서귀포시라도 좀 다르게 나타났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곳은 이제 주거와 관광이 어느 정도 공존하지만 이게 또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민들의 소비가 좀 꽤 많이 있었던 편이고. 예. 여기 좀 주목할 게 뭐냐, 커피 전문점이랑 이 편의점 미용실의 어떤 이용 소비 패턴도 많이 나는데 어린이집이 상위 업종 5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요? 예,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이제 가정이 있는 소비 패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문이나 뭐 성산읍 등 관광객 비중이 높았는데 예. 이 천재현로는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카드 이용자들의 소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성산읍은 한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남원읍과 표선읍은 40대에서 50대의 이 소비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소비 연령층도 나뉘어져 있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이 지역과 상권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건데, 근데 이게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활용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제주도는 이번 분석을 이제 토대로 해갖고 뭐 상권 특성형, 뭐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좀 추진하고, 그다음에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조사 보고서를 좀 일반 자영업자들도 보기 쉽게 이게 좀 꾸며갖고 우리가 뭐 상권 분석 리포트나 뭐 자영업의 위험도 함께 이렇게 경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주가 전국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매업이나 음식업이 한 20% 가까이 되고, 그리고 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한 79%, 거의 80%에 이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게 10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에 기존에 있던 가게 8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도 늘어났지만 또 창업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경기 회복과 불황이 이제 반복되면서 또 자영업자의 비중은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 제주는 이 관광이라는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해서 한번 제주도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영업자 상권에 대해서 분석과 대안 그리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슈 헤드라인 함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가운데 항구가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차디찬 지하에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영혼이 떠돌던 것이 이제는 손자의 품으로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잠드시길 기원하는 거죠. 고령골, 경성 코발트, 전주 황광산, 김천 등의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타지체와 협력해 4.3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양정심 제주 4.3 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양성홍 제주 4.3 행방불명인 유족협의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들려왔던 소식이었었죠.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 중에 4.3 희생자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무연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는 5.18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추측을 하다가 근데 그게 아니었고 어떻게 4.3 희생자 유해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그 광주 교도소가 이제 다른 건물로 이제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됐는데요. 처음은 이제 이게 광주 교도소가 한 2번에 걸쳐서 이전이 됐는데 1960년대 한 번 또 이전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나온 데에서 이전된 곳에 다시 한번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옛 시신들이 유해들이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예. 근데 그곳이 이제 계엄군 5.18 때 계엄군이 주둔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5.18 쪽에서 혹시나 이제 5.18 희생자가 아닌가 해서 그 당시 국가수나 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했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감식이 진행되었지만 이제 한국은 안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올해 6월에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국회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유전자 정보를 이관시켜 줘서 저희가 진상규명위원회 도움 속에서 이관을 받고 예. 저희 4.3 유가족 분들과 이제 유전자 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 거기는 6.25 전쟁 이후의 학살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큰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희도 옥사나 예.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워낙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낮기 때문에 근데 전화가 이제 왔고 예. 예, 감식이 지금 우리 양성웅 회장님의 조부님께서 예. 그래서 저희도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 회장님 예. 할아버지 유해가 이번에 발굴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연락 받으셨을 때 심경이 좀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양 실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전화로 얘기를 안 하고 한번 그 조사실에 와 보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딱 거기 갔거든요. 네. 가서 딱 가니까 우리 저 양 실장님이 그 할아버지 유해를 찾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 그 수용 기록이라든가 죄명이라든가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딱 거기에 주는데 이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사실상 할아버지 유해를 찾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예. 저는 한 1952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해를 찾으러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도 못 찾고 이제 오니까 할아버지 유해는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체혈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딱 가서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냥 만감이 교차오고 그냥 무슨 말을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깜깜해가지고 이걸 참 기뻐해야 될 건지 슬퍼해야 될 건지 진짜 어리둥절하더라고. 이 눈이 깜깜해가지고 앞에 이게 그리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평생을 찾으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이제 그거 보니까 이거 참 할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찾으러 다녔었는데 지금이나마 이제 그 손자 품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예.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양성호 회장님의 아버님 그리고 할아버님이 모두 4.3 때 희생되신 분들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제주에 얼마나 좀 슬픈 가족사들이 많이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할아버님께서는 어떻게 광주까지 가시게 됐는지도 좀 들으셨었습니까? 예, 그때 할아버지는 여기에서 초토화 작전해서 전부 불 질러버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한라산 그 언론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데 아은아골로 이제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동굴에서 숨어 살았다고 그래요. 그 동굴에서 숨어 살 적에 할아버지는 이제 밤에 몰래 내려와서 이제 식구들 이제 먹고 살리려고 숨겨놓은 보리, 그거를 조금 이제 지고 이제 한라산에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55세니까 54세 그때 당시는 54세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그거 가면은 이제 고래에서 골아가지고 보리를 그래서 식구들이 이제 먹고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어머니 그 증언록에 보니까 보리 간 거를 한 대박 한 솔박 한 솔박을 준 것 때문에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솔박을 준 것 때문에 잡혀가 가지고 그 1949년도에 그 잡혀가 가지고 그냥 바로 광주 형무소로 여기서 그 재판도 안 받고 광주 형무소 가가지고 예. 거기에서 아마 할아버지는 고문치사 당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이게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할아버님 유해를 발견하게 된 것도 사실은 학살로 이어지지 않았었고 옥살하신 걸로 추정이 됐기 때문에 전쟁 전에. 지금 광주로 끌려갔던 당시 제주도 분들 중에서 학살토로 끌려갔던 분들은 아예 지금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참 앞으로도 굉장히 좀 찾아갈 분들이 많고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금 그러면은 할아버님은 발견했지만은 아버님은 아직도 못 찾고 있는. 아버지는 대전으로 끌려가가지고 아버님께서는. 예. 그래서 골룡골에서 학살되지 않았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할아버님은 75년 만에 이제 고향 제주로 다시 모셔오게 되는데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12월 16일 날 올라가서 인계인수를 받고 그날 가서 인계인수 받아가지고 화장해가지고 17일 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봉안하고 그렇게 좀 계획이 잡혀 있는 거군요. 제주밖에서 4.3 희생자 유해가 확인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대전 골령골에서 처음 또 발견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대전도 그렇고 이번 광주도 그렇고 아직 그 찾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좀 희망이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도에 그 동안은 이제 도내에 이제 도내에서만 지금 저희가 우리 공항을 비롯해서 도내 희생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대전 골령골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골령골만 하더라도 지금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골령골에서 지금 유해 발굴된 분들이 1,400여 구가 물론 희생되신 분들은 4,000분이 더 넘으신데 근데 대전만 해도 저희 이제 희생자분들이 300여 명 이상이 이제 끌려가신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2021년도에 A지구 조금 그래도 제주도에서 끌려가신 분들이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이쪽에서 발굴된 이제 유해 가운데서 200여 구를 시범적으로 이제 시루 채취를 했는데 이 시루 채취가 70여 구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70여 구의 희생자분들과 저희 유가족분들의 유전자 감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또 한 분 고 김한옥님의 또 유해가 유전자 감식이 확인이 돼서 작년에 이제 고향으로 모시게 된. 며느리분이셨나요? 굉장히 서럽게. 며느리는 아드님은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아드님이 체혈을 이제 해놓고 찾으셨었어요. 지금 워낙에 못 찾은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글쎄 내가 살아생전에 좀 모셔올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이후에는 아직 성과가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다음에 성과가 지금 이번에 성과인데 저희가 이번 광주 그 형무소는 어쨌든 5.18 진상규명의 도움 속에서 유전자 정보를 받고 저희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대조 작업을 한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감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대전 골령골 분들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구 경상 코발트 광산에 희생되신 분들도 지금 저희가 감식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 군데가 좀 뭐 발견이 됐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들인데 사실 당시 전국 각지로 끌려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4.3 당시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약 4천여 명으로 이것도 뭐 추정입니다만은 지금 그러면은 도내 말고 도외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사 연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천여 명이 이제 희생되셨고요. 그 도외가 지금 한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도외가. 왜냐하면 그때 군법도 2,530여 명이 군법회인데 여기 또 사형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지금 도외 희생자 형무소로 끌려가신 분들입니다. 당시에 제주도 내 형무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셨고 아까 뭐 경인 지역이나 뭐 이제 대전 혹은 목포, 뭐 예. 광주, 전주, 서대문 굉장히 많은 인천도 있고요.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셨고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 절반 이상이 이제 끌려가신 것들이 4천여 명에서 아마 제 보면 도내보다 도외로 끌려가신 분들이 훨씬 많고요. 도내는 그 직권재심하면서 그 기록을 보니까 1949년 6월 28일서부터 3일 동안 송유찬이가 구현대가 철수하기 직전에 보니까 358명을 전부 사형시켰더라고요. 그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 200몇 명은 무기징역형을 해가지고 마포 형무소나 아니면 그 서울 쪽으로 좀 멀리 그런 식으로 그 진역을 보냈고 그 대전 같은 경우는 딱 300명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제일 많이 갔어요. 대구 그쪽에도 이제 많이 있어 갔고 목포도 많이 갔어요. 네, 목포, 광주, 전주는 대부분 여자분들이 갔었고 그래서 전주에는 여자분들이 갔다가 그 서대문 형무소로 딱 1년형 받아가지고 그 살아온 박화춘 할머니 같은 분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 전주 형무소에서 옥사하신 분들도 있고 그 황방산에서도 유해들을 이제 그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회장님 그 할아버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 처음에 들으셨고 주변에 사실 회장님처럼 못 찾으신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께서 혹시 그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그분들도 저와 같이 체열해가지고 체열하면은 꼭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조사실에서 지금 재단 그 조사실에서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런 희망을 버리지 말고 유족들이 체열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할아버지 찾으면서 저 혼자만 체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될 수 있으면 여러 명이 체열을 해서 그거를 일치를 해서 찾는 것이 낫지 않겠나 나는 그런 이번 사실상 저희가 이제 2번의 절차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는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양 회장님하고 양 회장님 두 아드님이 체열이 돼 있었고 손자와 증손자가 체열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추가 체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따님이신 고모님이 살아 계셔서 고모님을 비롯해서 이제 손자분들이 추가 체열을 했고 그런 다음에 거의 한 달 지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종까지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체열을 해 주셔야만 왜냐하면 이게 이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유해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분해된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뼈 하나 갖고서 지금 요만한 뼈 하나 갖고서 지금 시로 채취한 다음에 다시 유전자 감식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많은 유전자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많이 체열을 해 주셔야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서 좀 체열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안내를 좀 많이 해드렸고 좀 뭐 많이들 그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 다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도 안 하셨습니다. 절반 이상도 안 하셨습니까? 특히 도에 희생되신 분들. 도에 계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할아버지 유해 찾으면서 고모님도 했고 우리 사촌들 전부 체열하라고 해서 그래서 체열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고모님 아들, 딸, 또 우리 작은아버지의 아들 셋에다가 딸 거기 해서 다 체열하고 그래서 일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체열 식구들이 많이 하는 것이 그 유해 찾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NA 자료라는 것이 또 그 가족들 것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그 체열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좀 계속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전국 형무소로 좀 많이 끌려갔던 제주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추정하는 희생자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도해로 좀 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세 군데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외에도 좀 발굴해야 될 곳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발굴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가장 지금 4.3이 가장 많은 예산과 그리고 체계적인 진행들이 지금 거의 저희는 20년에 걸친 제가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유해 발굴만 한 게 아니라 항상 유전자 감식을 상정하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육지 지역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된 곳이 대전 골령골에서 1,400여 구가 발굴이 됐는데 거기는 지형적으로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유전자 감식을 상정한다기보다는 발굴하는 데 또 의미를 뒀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 감식이 그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발굴 주체가 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전 지역 골령골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서는 그 신원 확인과 그 유족들을 찾아주는 것보다는 발굴 쪽에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신 처음에는 건가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발굴 주체도 주로 이제 처음엔 진실화의 예언회를 통해서 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음엔 대전 동구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진주나 전주 같은 경우도 해당 지자체가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저희 지자체 중심의 발굴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발굴이 안 된 곳이 이제 대부분인 거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경인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하고 마포 이쪽은 이미 발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뭐 수장이 되거나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지형 같은 경우 우리가 한라산을 전체적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지역도 이제 비슷한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지금 또 여순 같은 경우가 지금 여순위원회에서도 발굴을 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발굴은 어쨌든 가장 유명한 이 대전 골령골이 1,400여 구, 아까 경상 코발트 쪽도 그 진화이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진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400여 구 넘거나 전주 같은 경우도 한 120여 구가 지금 발굴됐고 진행 중인 곳들이 몇 군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아버님께서도 그때 대전으로 끌려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외에도 아마 어디 그쯤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은 되는 거고 지금 그것도 간절히 좀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찾으러 다녔었는데 못 찾고 하니까 저는 할아버지는 진짜 거의 포기한 상태였었고 아버지가 혹시 대전에서 지금 골령골에서 그 유해를 발굴하니까 혹시라도 찾아질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하고 우리 애들이 그 체열들을 전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애들 둘하고 나하고 이제 체열을 했는데 아까 또 얘기했지만은 그 이번에 할아버지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한 것 같다는 그런 소식을 딱하게 그 처음 접하면서 진짜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희망을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른 그 유족들 아직 그 찾지 못한 유족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부러운 마음까지도 들 정도라고들 하니까. 그 작년에 저희 신원 확인 대신 이 고 김한옥님 같은 경우도 아까 며느님이 서럽게 오셨다고 하는데 며느님의 아버님도 지금 대전 형무소 희생자십니다. 그분도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시아버지는 찾았지만 이제 아버님은 또 못 찾은 거죠. 지금 유족들도 이제
고령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속도가 나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건 우선 뭐 발굴이 안 된. 예. 그 저희가 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지금 유가족 체열을 독려하는 지금 저희가 11월까지 그리고 더 연장해서 지금 12월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라병원 그리고 서귀포시 열린병원에서 지금 유가족 체열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저희가 뭐 방송, 버스 광고, 온 홍보를 다 하는데도 안 돼서 계속 유가족 체열 독려 전화도 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회별로 이제 독려 전화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리는 받고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셔서 그 안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 우리 이건 유족님들이 더 마음이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그 우리 유족들한테 체열을 하시라 이런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 체열들을 안 하는 이유를 난 참 이게 자기 그 조상을 이렇게 찾는데 협조를 왜 안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살다 보면은 바쁘고 우선 자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족들이 참 저 이번 경우를 봐서 열심히 이제 그 당사자 그 아들이나 그 손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식구들이 이제 같이 그 체열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 3세대쯤으로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때문에 좀 무관심한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겠으나 지금 고령의 유가족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풀어놓지 않는 분들도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체열을 안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라면서 연좌제 그를 아주 지독하게 이제 받았으니까. 회장님도 직접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4.3이라는 거를 4.3 가족이라는 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저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내가 22년도에 그 우리 그 4.3 전날 그 전야 제할 적에 아주 그 친한 그 친구인데 서로가 4.3 희생자 가족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제할 적에 보니까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고 해서 물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4.3 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가 이제 그 숨기고 살아온 거죠. 말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이 워낙 비일비재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주도 내에서는 4.3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이미 보상이 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분들은 보상금 같은 경우는 다 이미 연락이 되는 형편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린 분들만이라도 다 그냥 그 위원회별로 명단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좀 체열을 다 해주시면 사실은 그 숫자도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대신 해드릴 수 있어도 체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방송 보셨고 그다음에 회장님 사연도 이제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뭐 방송에서 좀 많이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얘기 잠깐만 좀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의 할아버님은 이제 겨우 찾았는데 원래 기록보다 더 많은 유해가 좀 발굴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62구인 거죠. 그러니까 광주 형무소가 어쨌든 아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전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유해가 이제 그때 처음에 가셨을 때는 이제 무용구무처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표지석과 이름도 있고 네네. 그 물론 이제 가셨을 때는 그 표지석이 사라진 형편이긴 했지만 약간 무덤 같은 그런 네. 게 있었던 형태가 거죠.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60년대 한 번 더 이전하고 예.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을 때니까 그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제 버리고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이전할 때 수습해서 갖고 왔는데 또 다시 한 번 이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막 밑에 파묻혔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2번 이전할 때는 이미 무용구무도 안 돼 버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교도소를 이제 다른 부지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공사하는 현장에서 이제 발굴이 된 거였고 그 처음에 주체는 교도소에서 판 거예요. 법무부 주체로 유해 발굴. 그러니까 광주나 5.18이나 혹은 70여 년 전 그것 때문에 판 게 아니라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팠는데 이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혹시 그쪽이 5.18 때 이제 계엄군이 주둔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혹시 5.18 희생자가 아닐까 해서 국가수 그리고 그다음엔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감식을 했지만 이제 신원 확인이 안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첫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굴된 유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끌려가셨던 희생되셨던 분들을 발견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무소가 지금 아까가 학살터가 아닌 6.25 전쟁 때 학살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옥사하시거나 혹은 뭐 옥사뿐만 아니라 뭐 형무소에서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로 뭐 집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학살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한두 번 그럴 수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옥사하신 분들 외에는 찾기는 어려운 상황.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참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을 또 해 나가고 계신 거라서. 자, 그러면은 오늘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아직도 좀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인데 결국 제주도에서는 물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을 찾으려면은 결국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관련된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요. 사실은 이번 제2기 진실화위원회에서 어떤 유전자 감식에 대한 예산이 이제 만들어진 것도 사실 저희가 먼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예산을 갖고 와서 도내를 하다 보니 저희가 공항을 비롯해서 이미 집단 학살 그리고 집단 학살터를 발굴을 했고 그러다 보니 발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이제 남아있지가 않았고 한두 군 혹은 제보한 지역만 하거나 그리고 도내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유가족 체열한 다음에 이제 감식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소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계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외로 끌려가는 희생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서 진실화위원회 2기가 이제 예산을 이제 행안위 소위에서 그때 아마 우리 지금 오영훈 지사님이 그때 행안위 소위원장 할 때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진 예산들이었어요. 근데 진실화위원회는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또 발굴은 또 지자체에서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또 유전자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18에서도 그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가 유전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유족분들의 저희 유전자 정보를 넘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분들은 또 이게 윤리법에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거에 관한 유해 발굴과 그리고 유전자 감식에 대한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혹은 작년에 처음으로 대전을 할 때도 대전 동구청 그리고 뭐 대전 유족회 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산 코발트도 경산 유족회 분들하고 해당 지자체에 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없고 예. 물론 그분들도 다 협조 저기도 저희랑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사전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예.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가족 체열하는 것들은 저희가 공유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돌아가신 희생자분들 건 어떻게 같이 한다고 해도 유가족분들의 것들은 지금 살아계셨기 때문에 예. 그런 유전자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점은 계속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특별법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내 생각처럼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관심이 표현되는 게 예산과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산과 법에 있어서는 아직 제주도만큼의 관심은 전국적으로 얻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 저희가 4.3이 이렇게 많이 온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여타의 것들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도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우리 4.3이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 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이제 꼭 저희처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야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두 분께서 임무와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바로 체열이었습니다.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진척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좀 갈 겁니다. 가면은 받으시면은 이 관련된 거 우리 조상들께서 아직도 지금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야죠. 해결을 해야죠. 꼭 좀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회장님, 이번에 뭐 할아버님 이제 모시러 한번 더 다녀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할아버지 모시러 가면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할아버지 정말 저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번에 할아버지 모시러 갈 적에 우리 그 손자들 여러 명이 갑니다. 아, 같이 갑니까? 예, 여러 명이 가가지고 가서 이제 모셔올 거고 저희 고모님은 나이가 너무 연로해가지고 제주에 있다가 그냥 할아버지를 맞이할 만나는 건데 걸로. 따님이신 거잖아요. 지금 친딸인데 그래서 이제 그 건강도 그렇게 안 좋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맞을 거고 저희가 할아버지 진짜 가서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뭘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제주 사람들이라면 모두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할아버님 무사히 잘 오셨으면 좋겠고 아버님도 꼭 다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많은 우리 제주도민들도 꼭 찾게 될 날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3 행방 불명인들은 대부분 4.3 와중에 체포돼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고 돌아오지 못한 분들입니다. 아직 유해 발굴이 되지 않은 전국 민간인 학살터가 무려 300여 곳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루빨리 고향으로 또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